오늘 주간악당에서는 스펙타클한 막장 드라마, 아니 막장 실화 한 편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놀라운 전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1981년 1월 22일 밤 12시 30분경 일본 사가현 경찰서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밤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우연히 바닷물 위에 둥둥 떠있는 빨간색 승용차 한 대를 발견한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자동차를 물 밖으로 건져냈을 때 차 안에는 중년 남성의 시체 한 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가 운전하다 실수를 해서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석에 앉은 그대로 바닷물에 빠져 익사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 사고로 결론을 내려고 했던 건데요. 하지만 현장을 꼼꼼하게 관찰하니 꼭 그런 것 같지만도 않았습니다. 우선 죽은 남자는 여기저기 타박상을 잔뜩 입은 상태였습니다. 시신이 파도에 휩쓸려 바위나 절벽에 부딪히기라도 했다면 모를까. 자동차 안 운전석에서 발견이 되었으니 이 타박상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서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빨간 자동차의 뒤쪽 범퍼가 심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충돌 사고의 흔적이었죠. 아무리 차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해도 이 정도로 찌그러진 차를 고치지도 않고 운행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충돌이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발생한 것이 아닐까 의심을 했습니다. 누군가 남자를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뒤 빨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태웠고 자기가 타고 온 또 다른 차로 자동차의 뒷공무니를 박아 그대로 바다에 떠밀어 버렸다고 한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충분히 설명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일은 사고가 아닌 사건, 그것도 살인사건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남자의 신원은 소지하고 있던 명함 등으로 금세 밝혀졌습니다. 그는 사가현과 이웃해 있는 후쿠오카현에서 수산물 유통업체를 경영하는 이치로였습니다. 이치로는 성실하고 친절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원한을 살 만한 성품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금전 문제가 이 사건의 원인일까요? 경찰이 이치로의 경제 사정을 조사하자 그에게 큰 빚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경영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면서 사장 이치로는 은행이고 사채고 가족이고 친구고 따질 것 없이 여기저기에서 돈을 왕창 끌어다 썼습니다. 그 금액만 무려 1981년 당시 돈으로 2억 8천만 엔이었습니다. 굳이 물가 상승률을 따지지 않아도 2024년 현재 우리 돈 약 28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빚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는데요. 경찰은 이치로가 돈을 융통한 여러 업체들과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특히 사실상 야쿠자가 경영한다 해도 무방할 불법 사금융 회사에 가장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폭행과 살인을 추궁해오는 경찰에게 사채업자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빚쟁이를 죽인다고 빚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뭐 때문에 굳이 사람을 죽이겠냐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이번엔 이치로가 죽었을 때 누가 가장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치로의 아내 히로코였습니다. 남자는 사망 시 2억 7천만 엔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보험금 수령인은 아내 히로코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2억 8천만 엔의 빚은 대부분 청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빚을 진 사람은 엄연히 죽은 남편이니 이래저래 법적 절차를 밟으면 아내가 2억 8천만 엔을 전부 갚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결국 이치로의 죽음으로 많든 적든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내 히로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히로코가 이치로를 죽였다는 것이 영 미심쩍었습니다. 그녀는 부고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달려와 영안실에서 남편 시신을 붙들고 혼절할 때까지 울었습니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게 있는데 베테랑 형사가 그 오열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구분을 못할까요? 수사진의 눈에 히로코는 분명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넋이 나간 아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영안실에 부인이랑 같이 왔던 그 여자는 누굽니까? 이치로 씨 회사 직원 사나에 씨요. 사장 비서라던데요. 사나이는 7년 전 남편과 사별을 한 뒤 쭉 독신으로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치로에게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사장 최측근에서 일하는 비서가 되었는데요.
한밤중에 굳이 비서에게 연락해 함께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러 올 정도면 히로코와 사나에도 공적, 사적으로 꽤 친분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자연스레 경찰은 아내 히로코가 비서 사나에를 꼬드겨 이치로의 살해를 돕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사진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번엔 이치로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사장의 사망 소식에 회사의 공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직원들은 성실하고 사람 좋은 사장님한테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이치로는 경영자로서도 꽤나 신망을 얻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치로 씨 부인과 여비서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입니까? 혹시 둘이 친한가요? 안면이야 있죠. 사모님, 아니 히로코 씨도 우리 회사 사무직 직원이니까요. 히로코 씨 남동생, 그러니까 사장님 처남도 여기서 일해요. 경찰은 의외의 정보에 좀 놀랐습니다. 이 회사는 일종의 가족 기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회사 업무나 사내 이권 등과 관련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감정이 쌓였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남동생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을까요? 용의선상에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하자 경찰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던 직원이 방금과는 달리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붙여왔습니다. 히로코 씨랑 사나에 씨는 안면은 있어도 친할 수는 없어요. 친할 수가 없다뇨? 사실 우리 사장님, 비서랑 바람 피우고 있었거든요. 회사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사모님이라고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머리채 안 잡는 거 보면 보살인가 싶다니까요.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소린지 경찰은 일순 뇌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아내 히로코는 남편이 비서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비서를 영안실로 데려왔다는 소리가 됩니다. 아니, 다 떠나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히히덕거리며 놀아나는 걸 회사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상합니다. 이미 남편에게 애정이 식어서 감정적으로 아무런 데미지도 입지 않았다고 하기에 아내는 영안실에서 너무도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경찰은 도무지 이 히로코라는 여자의 캐릭터를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본처와 내연녀가 짜고 이치로를 살해했을 가능성은 다소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취합된 정보들이 전부 아내 히로코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였든 회사 이권을 놓고 다툼이 있어서였든 바람을 피워서였든 여하튼 모든 경우의 수가 범행 동기가 되는 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치로의 차량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식반은 부딪혀서 움푹 들어간 차량 뒷부분의 모양을 분석해 어디서 만든 어떤 차가 이치로의 차와 충돌했는지 차종을 정확하게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동종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입이 바싹바싹 말라가던 그 시각, 형사 하나가 신이 난 표정으로 수사본부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이 차랑 똑같은 차 한 대가 분실 신고가 돼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낸 거예요. 손님이 빌려가서 반납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 당장 그 손님 신원부터 알아봐. 이미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죠. 귀를 쫑긋 세운 전 수사진 앞에서 형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바로 피해자 이치로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처남, 그러니까 아내 히로코의 남동생인 히로키였습니다. 이로써 히로코, 히로키 남매가 공모하여 이치로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는데요. 당장 히로키를 소환한 경찰은 그 차로 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며 냅다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그러자 히로키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껌뻑껌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빌려라고 해서 빌려다 준 것뿐입니다. 저는 반납을 안 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 말에 경찰은 아내 히로코가 남편 이치로를 살해한 주범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히로코를 잡아들이기만 하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될 텐데요. 어째서인지 형사들은 영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치로의 시신에 남은 타박상들 때문이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건장한 남자를 그렇게까지 때릴 수가 있을까요? 고유정이나 어민숙 같은 애들을 보면 여자라고 뭔 짓을 못하겠나 싶지만은 그래도 이치로를 바닷가로 유인하고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혼절할 때까지 때리고 축 늘어진 그를 안아서 다시 운전석에 앉히고
빌려온 렌터카로 뒷공무니를 갖다 박아 차를 수장시키는 이 모든 일을 피해자보다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한 여자가 혼자서 했다고 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대두된 것이 비서 사치에와 아내 히로코의 공범설이었습니다. 비록 내연녀와 본처 관계라지만 어쩌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이치로를 살해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존재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비서 사치에의 신변과 행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프로필에서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사별을 했다던 전남편 오사무였습니다. 오사무의 사망일자는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살아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치에는 분명 7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걸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걸 또 거짓말이라고 하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사치에의 남편 오사무는 7년 전 돌연 모두의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고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신기루처럼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삶으로부터 도망을 친 건지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려 사망한 뒤 유기된 건지 아니면 어디서 조용히 숨어 살고 있는지 아내인 사치에조차 까맣게 모르는 채로 세월은 하염없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일본은 실종자가 7년간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의 동의하에 사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참 전에 사라진 오사무가 불과 얼마 전에 정식 사망자 신분이 된 것입니다. 사치에의 입장에서는 7년 전에 사별을 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기엔 확실히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도 수사진은 사치에를 향해 눈을 반짝거렸습니다. 뭔가 냄새가 났기 때문이겠죠. 사치에는 정말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걸까요? 오사무의 실종은 사치에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 사치에가 남편을 해쳐서 어딘가에 유기를 했는데 여태껏 아무에게도 발각이 되지 않았다면 그녀는 완전 범죄, 그것도 암수살인에 성공을 한 셈입니다. 어쩌면 그때 쌓은 경험치로 이번엔 이치로를 저 세상에 보내버린 게 아닐까 추측하면서 경찰은 수상하기 짝이 없는 히로코와 사치에 두 사람을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아직 목격자도 물적 증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여자는 용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히로코와 사치에는 각각 분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이치로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에 무엇을 했는지 알리바이를 대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둘은 따로 떨어져 있음에도 질문에 대해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여성이 공통되게 진술한 그날의 알리바이입니다. 이치로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사무직 히로코와 비서직 사치에는 낮부터 회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두 여성은 바람도 쐴 겸 근처에 있는 신사에나 다녀오자고 의기투합을 했다는데요. 히로코는 남동생 히로키에게 차를 빌려오라고 했고 운전은 면허증이 있는 사치에가 맡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신사로 향하던 두 사람. 이때 어쩐 일인지 사치에의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몸이 좋지 않아 계속 운전대를 잡기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히로코는 사치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혼자 사는 처지에 아픈 몸으로 홀로 끙끙댈까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사치에가 남편의 애인이라는 걸 히로코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놀랍게도 본인이 경찰 앞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비서와 남편의 관계를 알았지만 묵인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몸에서 사리가 한 1000만 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하튼 집에 도착한 두 여성은 날이 저물자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다 밤 12시 넘어 걸려온 경찰의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후쿠오카현에서 사가현까지 달려갔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영환씨를 찾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럼 렌터카로 이동하셨겠네요. 아니요. 사치에 씨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택시로 이동했어요. 렌터카를 도둑 맞았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어요. 경찰은 묻는 말에 차분하게 대답하는 그녀들에게서 전혀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본처와 내연녀라는 미묘한 관계성을 지닌 두 사람이 같이 신사에 놀러도 가고 같은 집에서 잠도 잤다는 게 신기하다 못해 어쩐지 괴이하게까지 느껴졌지만
이치로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차치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두 여성의 진술이 충돌이나 모순되는 바 없이 비교적 일치한다는 점인데 둘이 사전에 입을 맞춰놨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렇게 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않는 이상 이 역시 억측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진은 정말이지 속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히로코와 사치에를 태우고 후쿠오카현에서 사가현까지 이동한 택시를 수소문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두 여자가 나눈 대화를 운전기사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 말입니다. 열심히 발품을 팔고 다닌 결과 드디어 주인공 택시기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는 너무도 반가운 마음으로 기사에게 두 여자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아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별 대화도 없었을 뿐더러 분위기도 너무 침울했다면서 당시 두 여자의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보다운 정보는 건지지 못해 형사는 딱 울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하늘이 도우신 걸까요? 갑자기 택시기사가 장님도 눈을 번쩍 뜰 만한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날 이 여자 2명만 탄 게 아닙니다.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남자 하나도 같이 탔습니다. 택시기사는 남자의 인상착의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가 여자 둘의 동행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히로코와 사치에 두 여자를 몰아붙일 수 있는 유의미한 진술이 나온 겁니다. 수사진은 당장 그녀들에게 이날 함께 이동한 남자가 누구인지 왜 경찰에게 말하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각각 다른 방에 분리되어 있던 히로코와 사치에는 형사의 질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얼굴이 허옇게 질린 채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때를 놓치지 않고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사치에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누군지 몰라요. 히로코 씨가 아는 사람입니다. 한편 다른 쪽 방에 있던 히로코도 덜덜 떨면서 대답하는데요. 사치의 시즈인이에요. 저는 그날 처음 봤고요. 드디어 두 사람의 대답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지금껏 쿵짝이 너무도 잘 맞았던 이 환상의 듀오에게 균열이 발생한 거죠. 깨춤을 추고 싶은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수사진은 히로코와 사치의 두 여자를 더욱 열심히 취조했는데요. 사실 경찰은 어느 정도 사건의 시나리오를 정리해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녀들이 이치로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수십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도 모자라 대놓고 바람까지 피우는 남편놈이 히로코에게는 원수나 다름이 없었겠죠. 게다가 빚쟁이인 내연남에게서 뽑아먹을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건 비서인 사치에가 제일 잘 알았을 겁니다. 경찰은 이치로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모두 식은 두 여자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의기투합을 했고 살해를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사람, 그러니까 그날 택시에 함께 탄 사람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다시 말해 청부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제 그 청부를 받은 남자가 누구인지만 밝혀내면 이 복잡하고 단안했던 수사는 깔끔하게 종결이 될 겁니다. 경찰의 거친 압박에 입을 먼저 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비서 사치에였습니다. 그녀가 밝힌 청부업자의 정체는 그 자리에 있던 수사진을 기절초풍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전남편이에요. 그 사람 살아있거든요. 사치에는 택시에 함께 탔던 남자가 7년 전 실종돼 사망자로 확정이 난 전남편 오사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사무 씨가 살아있다고요? 그런데 왜 사망자 처리를 했습니까? 다 떠나서 대체 왜 실종이 됐던 겁니까? 저도 몰라요. 전 그냥 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미 서로 애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사치에는 오사무가 사라지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부부인지라 간간히 남들 모르게 연락은 주고받았는데 이때 전 남편에게 사장 이치로를 죽여달라며 성공하면 보수를 짭짤하게 치르겠다며 악마의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오사무는 어차피 사망자라서 용의선상에 오를 일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살인범의 적격인 사람이 또 없는 거죠. 사치에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면 경찰은 전 남편 오사무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문득 그녀가 모르쇠로 일관했다면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어쨌든
택시에 동승한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던 히로코의 진술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치에가 히로코와 짜고 오사무를 동원해 이치로를 죽였다는 범행 내용을 전부 털어놓았기 때문에 히로코 또한 경찰에 정식 체포가 됐습니다. 아내와 내연녀가 편을 먹고 남자 하나를 골로 보내버린 이 황당한 살인사건은 이미 일본 전역에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험금, 청부살인, 전남편, 위장사망 등 온갖 막장 키워드까지 하나씩 더해져 나오니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히로코와 사치에는 구속이 되었고 이제 경찰은 사건에 가담한 오사무를 찾아내는 데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사무는 무려 7년 이상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숨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방범 카메라, 블랙박스, 휴대전화, 교통카드 같은 게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1981년은 그렇지를 못했죠. 게다가 일본은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국민이 국가에 의무적으로 지문을 제출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이 열악한 조건에서 숨바꼭질의 달인 오사무를 찾아내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대규모의 수사 인력이 끈질기게 발품을 팔았는데도 어느 한 곳에서도 그의 자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사무가 없이 재판을 열리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는데요. 살인을 청부한 아내 히로코, 내연녀 사치에가 법정에서 이치로를 유인한 사람도 죽을 때까지 때린 사람도 차에 태워 수장시킨 사람도 전부 오사무라고 박박 우기면 검찰 측이 수세에 몰릴 게 뻔해섭니다. 두 여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수사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오사무 찾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발생한 지 6일이 지난 1981년 1월 28일 사가현 경찰서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야마구치현 경찰서로부터였습니다. 신시모노세키 역에서 남자가 열차에 뛰어들어 숨졌는데요. 이 사람 신원이 이상합니다. 확인 좀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슬 감을 잡으셨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所持していた運転免許証の内容からに間違いないと思われ、さらに指紋照合の結果一致しました。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오사무를 예상하셨을 텐데요. 열차에 뛰어든 남자는 놀랍게도 6일 전 익사체로 발견된 이 사건의 피해자 이치로였습니다. 경찰도 당연히 오사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도망 다니는 데에 지쳐서 스스로 열차에 몸을 던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신시모노세키 역에서 사망한 남자가 오사무가 아닌 이치로라는 연락을 받았으니 사가현 경찰들은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치로가 죽어서 시작한 수사인데 또 이치로가 죽었다니 부활이라도 하지 않고서야 도무지 인간 세상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들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즉시 야마구치현으로 달려간 경찰은 남자의 시신과 유류품을 넘겨받았습니다.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이 남자는 이치로인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6일 전에 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남자는 대체 누구인 걸까요? 아내도 내연녀도 영안실에서 시신을 보며 이치로가 확실하다고 단언을 했었는데 정말로 부활을 해서 관뚜껑을 열고 나오기라도 한 걸까요? 머리가 복잡하다 못해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사가현 경찰에게 웬 봉투 하나가 건네집니다. 바로 열차에 뛰어든 자가 남겨놓은 자필 유서였습니다. 유서를 끝까지 읽고서야 비로소 경찰은 이 막장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흑막은 아내 히로코도 내연녀 사치에도 내연녀의 전남편 오사무도 아닌 그간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이치로,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앞서도 밝혔듯 이치로는 거액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휘청거리는 마당에 두 집 살림까지 해야 하니 많이도 힘들었겠죠. 그래도 어찌나 착한 여자들만 만났는지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오면 아내가, 회사로 찾아오면 내연녀인 비서가 열심히 커버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참 복받은 남자입니다. 빚을 갚을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이치로는 자신의 생명보험금을 확인한 후 스스로 목숨을 던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아내 앞으로 보험금이 떨어질 테고 빚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적어도 아내와 내연녀만큼은 남은 생을 빚에 쫓기지 않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평소엔 관심도 없었던 보험 약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너무도 잘 보이는 데에 떡하니 박혀 있었습니다. 이치로는 이제 제 맘대로 목숨조차 끊을 수가 없게 됐는데요. 그는 다시 머리를 굴렸습니다. 빚이 2억 8천만 원도 아니라 28억 원인데 갚을 방법이 쉽게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남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빚만 청산하면 한쪽엔 아내, 한쪽엔 애인을 낀 채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누구보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그는 이 위기를 탈출할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끝끝내 말도 안 되는 두 글자에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대역만 구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얼토당토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본인 대신 본인과 비슷한 사람을 죽여서 생명보험금을 타먹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치로는 자신이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작전에 끌어들이기로 합니다. 바로 아내 히로코와 내연녀 사치에였습니다. 아내와 애인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젠 그녀들을 살인범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신이 악으로 물들면 이렇게 놀리고 이성이고 하나도 통하지 않는 멍청한 상태가 되나 봅니다. 여기서 더 환장스러운 포인트는 이 살인 계획에 아내와 내연녀 둘 다 동참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을 한다 해도 이치로는 사망자 신분이 되어 유령처럼 세상을 떠돌아야 합니다. 아내랑도 애인이랑도 같이 살 수가 없는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 제3의 여자와 눈이 맞아 또 다른 살림을 차릴지도 모릅니다.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두 여자는 이치로를 빚의 늪에서 꺼내기 위해 자신들이 살인자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찐사랑이라고 하는 걸까요? 너무도 절절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1981년 1월 21일, 이치로와 두 여자는 히로키를 시켜 자동차 한 대를 렌트합니다. 그리고는 빨간 승용차는 이치로가, 빌린 차량은 사치에가 몰고 후쿠오카현의 이웃에 있는 사가현으로 달렸습니다. 그곳에서 이치로 대신 죽어줄 대역을 찾을 요량이었던 겁니다. 사가현에 도착한 세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노숙자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이치로와 얼굴도 체격도 연령도 비슷한 남자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세 사람은 노숙자에게 밥과 술을 사주면서 그가 만취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몸도 가누지 못하게 된 남자를 차에 실어 미리 봐두었던 범행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컴컴하고 으슥한 바닷가였습니다. 인사불성인 노숙자를 차에서 끌어내린 이치로는 그를 야구방망이 같은 둔기로 마구 두드려 팼습니다. 알코올에 마비된 노숙자는 저항은커녕 피하지도 못하고 때리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자의 몸에 깊은 타박상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치로는 다른 사람이 절대 알아보지 못하도록 노숙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얼굴을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죽기 일보 직전이 되자 히로코와 사치에는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이치로의 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이치로 명의의 빨간 승용차 운전석에 남자를 태운 뒤 빌려온 차로 뒷공무니를 박아 바다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남자가 사망했음을 확신한 세 사람은 렌터카를 타고 후쿠오카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치로는 아내와 내연녀를 집에 내려주고 렌터카를 으슥한 곳에 유기한 후 본인도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세 남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경찰에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날짜가 바뀐 1월 22일 새벽, 이치로 씨가 사망을 한 것 같으니 시신을 확인하러 오라는 반가워 미칠 듯한 전화가 걸려왔고 두 여자는 경찰들 앞에서 선보일 오열 연기를 침착하게 재정비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치로는 본격적인 도주 행각을 벌여야 합니다. 쿨하게 서로 갈 길을 가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치로는 아내 그리고 애인과 떨어지는 게 아쉬워서인지 아니면 이동할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인지 사가현 경찰서로 향하는 택시에 동승을 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그 행동이 실수라는 걸 당시 세 명은 전혀 몰랐겠죠.
택시가 수사 레이더망에 걸릴 거라고는 예상조차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니 동승자의 정체를 묻는 경찰 앞에서 두 여자의 동공은 지진난 듯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불씨가 되어 결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제 발에 제가 걸려 자빠진 이치로는 비겁하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해버렸으며 그렇게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아내와 내연녀는 나란히 철창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딱 막장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사실 2024년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범죄입니다. 얼굴을 뭉갠다고 신원 확인을 제대로 못할 리가 없고 렌터카 이동 경로가 추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사찌에와 오사무의 통화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40년 전인 1981년이었기 때문에 계획하고 저지를 수 있었던 범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최초의 대역 보험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아직도 가끔씩 언론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참 기념비적입니다. 이제 오사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서 사치에는 택시에 동승한 남자가 전 남편 오사무고 그에게 이치로의 살인을 사주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는데요. 전 남편을 쓰레기로 만들어서라도 이치로를 이 사건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 역시 찐사랑이라 해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사치의 남편 오사무는 진짜로 실종된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경찰이 수색을 했는데도 오사무의 이응자조차 찾지 못했던 겁니다.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치의 주장 역시 거짓말이었는데요. 어디에선가 억울하게 혹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을지 모를 남편을 다른 것도 아닌 살인마로 만들다니 정말 비열하고 비정한 여자다 싶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점에 괘씸죄를 붙였는지 아내 히로코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만 적용했지만 내연녀 사치에에게는 살인의 공범이나 다름없다면서 보다 엄격하게 재판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히로코는 징역 4년, 사치에는 징역 7년을 받았고 두 여자는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분을 생각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형량이 너무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 판결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처랑 내연녀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꼴은 많이 봤어도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살인을 하는 꼴은 또 처음 봅니다. 여러분은 부디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만 만나 아름다운 사랑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주간학당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흥미진진한 콘텐츠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채널에도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